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통합문화센터 평화통일 열린 강좌의 김주성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시겠죠? 네. 하지만 가족과 이웃, 내 자신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꼭 반드시 좋은 세상이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늘 유익한 정보와 그리고 훌륭하신 연사님들을 모시고 참 좋은 의의 깊은 강연을 듣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열린 강좌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좀 환경하니까 상당히 지금 요즘 시기에는 환경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제는 지구가 변하고 있다. 환경과 기후 변화입니다. 네. 오늘 강연을 해주실 연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 쪽에서는 정말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일단 구자공 교수님 그리고 오늘 강연을 들으며 함께 이야기할 두 분의 패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석 씨 그리고 정성빈 씨. 네, 두 분 다 오늘 강연이 되게 기대되실 것 같아요. 전공분야잖아요. 네, 우선 저희 강의실에서만 뵙던 교수님을 이렇게 외부 그래요? 뵙게 되어서 되게 신기하고 새로운 마음인데요. 제가 기후 변화에 관심 있는 학생으로서 오늘 교수님 강연 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어떠세요? 환경 문제는 전 지구적으로 공통된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기후 변화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시는데 네. 또 기후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네.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강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뭐 강의실에서 뵙다가 여기 밖에 나가서 뵙는데 오늘 확고하게 눈도장 찍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21세기는 환경의 시대라고도 할 정도로 국가나 단체, 기업들도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 입장에서도 자녀들의 이 환경, 특히나 뭐 이 공기라든가 미세먼지 뭐 이런 것에서 다 환경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나름대로 해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지금 당장 불편한 곳이 없다고 무관심한 것도 사실인데요. 최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환경 문제를 보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구가 변하고 있다. 환경과 기후 변화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건 교수님 연단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기후변화 대응 이렇게 하자 네. 하고요. 이와 같은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관련 최근 동향, 그리고 기후변화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기후변화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337로 대응하자,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관련 최근 동향을 한번 볼까요? 용어에서부터 이제 변화가 있는데요. 과거에 그리고 현재도 기후 변화라는 용어를 쓰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기후 위기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후 변화가 이른바 그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 점을 지나면은 되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그 경계점을 말하는데 그 경계점에 도달해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 세계 과학자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후 위기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되고 공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살펴보면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이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북반구 같은 경우에 시베리아의 그 이상고온, 그다음에 남반구는 이제 남극이 상당히 이제 온도가 낮은 지역인데 북극보다 더 낮죠. 근데 거기가 이제 영상 20도를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불이라든가 호주 산불, 유럽의 폭염, 그 다음에 중국의 폭우, 그래서 세계 최대의 댐이 이제 산샤댐이 무너지느냐 이런 위기에까지 도달할 정도가 됐는데요. 국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상황도 한번 같이 보면은 기록적인 장마가 있었죠. 9년도에 한 54일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인간에게 이제 옮기게 된 그 이유를 자연 생태계의 파괴에서 찾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환경 문제에서 유래한 역병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우리 한국이 코리아가 코울리아라는 그런 오명을 얻을 정도로
좋지 않은 기후 악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코울리아, 코울이 뭘까요? 석탄. 네네, 석탄.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걸 본 거는 이제 그 인도네시아의 원주민들이 한국에 석탄 화력 발전소 짓는 것을 반대하면서 원주민이 여기다 이렇게 팻말을 들고 있더군요. 코울리아라고. 그래서 이런 오명을 얻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을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국내외적인 상황에 맞춰서 이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고, 그 전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복귀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구적으로 이런 기후 위기, 기후 변화에 대한 위기가 확산된 계기 중에 하나는 작년도에 있었죠. 그 10월에 기후 행동 정상 회의가 있었는데 스웨덴의 소녀인 그레타 툰베리가 연설을 하면서 세계 각국의 정상들에게 간절하게 호소를 했죠. 이런 기후 변화,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행동에 나서달라. 뭐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인 공감을 얻은 바 있습니다. 한 국내 일간지는 그레타 툰베리와의 그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의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행동으로 좀 보여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크게 났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바로 거기에 화답을 했는지 지난 10월 28일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죠. 그래서 기후 대응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탈탄소 산업 정책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그 기후 변화에 대한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을 한 것이고, 탄소 중립이란 2050년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동 수단들이 동원되는데 그 중에는 이제 그 석탄 화력 발전소의 폐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교통 수단. 그래서 석탄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이제 좌초 자산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내연기관으로 이제 휘발유 경유차들도 이제 좌초 교통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그래서 국내 우량 기업에서는 이제 요즘 ESG 경영, 그다음에 리백 선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이라는 것은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중시하는 경영을 말하는 거죠. 첫 번째가 인바이러먼트 환경 나오고요. 리백은 그 리뉴어블 에너지, 재생에너지를 기업에 있어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쓰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 전국의 226개 지자체가 기후 위기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한번 이게 잘 보면은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위에 보면은 지구를 지키는 1.5도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1.5도씨. 그래서 1.5도씨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뒤에서 한번 또 보기로 하겠습니다. 한편 이제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중에 하나인 그 강원도에서는 내년도 도정 5대 과제를 추진하면서 첫 번째로 기후변화와 재난대응, 이거는 이제 1순위로 놨는데 왜 1순위로 놨을까요? 뭐 기후변화와 산불의 대형화 이런 것들 있죠. 강원도 고성 산불 뭐 예를 보여주고 있고요. 속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치원 초중고교가 휴교를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9월에 금년도에 태풍이 2개가 왔는데 뭐 삼척 같은 게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월파를 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기상재해와 재난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거 이제 기후 행동에 나서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기후 변화는 과연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후 변화는 말 그대로 지구 기온이 이제 그 상승 현상을 말하는데
기후 변화는 온실 효과 때문에 발생하고 온실 효과는 온실 기체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실 효과는 여러분들이 이제 온실 알다시피 들어오는 태양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는 받아들이지만 나가는 거는 이제 가령 유리 같은 걸로 막아갖고 못 나가게 막아줘서 따뜻하게 해주죠. 그런 것처럼 이제 대기가 그런 역할을 해서 지구의 온도가 이제 평균 15도씨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점점 이제 상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온실 효과는 이제 온실 기체 때문에 이게 생기는데 온실 기체는 대표적으로 한 6가지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이거는 이제 자연계에서 생성되기도 하는 물질이고 나머지 이제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같은 것은 인간이 합성해낸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외에도 많은 물질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6가지를 들고 있다. 근데 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탄소를 줄여야 된다라고 할까요? 지구 온난화 지수로 보면 여기 육불화황 같은 경우는 2만 배가 넘거든요. CO2보다. 근데 왜 지구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육불화황을 줄이자라고 안 하고 CO2를 줄이자라고 할까요? 전문성을 띠네. 뭐 배출량이 워낙 많으니까 상식적으로 한 4분의 3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인간이 합성해낸 물질은 이제 공업용으로 주로 많이 사용하고 고가의 물질이기 때문에 그거를 막 배출시키려고 하지는 않죠. 회수를 많이 하니까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원인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고 이제 지구의 평균 온도가 한 15도씨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지구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달이나 화성 같은 경우에는 뭐 섭씨 15도, 뭐 지구와 같은 환경을 유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달 같은 경우에는 대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햇볕이 비치면은 그냥 굉장히 뜨겁게 올라가고 안 비치면 또 급속도로 내려가고 이렇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되지를 못해요. 물론 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지구 온난화 현상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걸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다만 지구 대기의 조성은 일정했는데 과거 이래 이거 이제 빠르게 그 중에서 CO2의 농도가 높아지고 있다. 뭐 이런 거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뭐 이산화탄소는 화학적으로 C 탄소와 산소 2개 이렇게 구성된 물질이고요. 물리적 특성으로는 뭐 냄새, 맛 이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물에 약간 녹아요. 그리고 생명 호흡 시 배출이 되고 연소를 방해하죠. 그래서 소화제에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CO2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O2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사람이 질식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업재해로 가끔 CO2가 이제 막 배출이 과다하게 돼서 실내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질식해서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이 연탄을 떼다가 생기는 가스. 그거는 이제 CO. CO. 그렇죠. 탄소가 산소하고 정상적으로 잘 결합하면 CO2가 되는 거고 네.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연소하게 되면 이제 CO 일산화탄소가 나오니까 그때 이제 중독성 있는 맹독성 기체가 되는 거죠. 네네. 여기에서 이제 지구 생태계 탄소의 순환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세상의 물질이 이제 순환을 하죠. 물도 순환하고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히랍의 철학자 탈레스 같은 경우는 만물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했을까요? 뭐 물로 구성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6가지 중요한 원소가 있는데 C, H, O, N, P, S 이런 황, 인, 뭐 질소, 산소, 수소, 탄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물질이 이제 탄소예요. 우리 몸도 상당 부분이 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탄소가 지구 물리화학적으로 계속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순환하는데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이제 그 윤회라고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공룡이 숨을 쉬면서 내뿜었던 CO2가 나무에 흡수돼서 다시 그거를 토끼가 먹고 늑대가 먹고
그래갖고 다시 사체가 비료가 돼가지고서 다시 오고 그러면은 이게 뭐 내 몸의 구성을 일부를 잃을 수도 있고 뭐 과학적으로 뭐 윤회라는 것이 그렇게 벗어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탄소의 저장고가 크게 세 개가 있는데 대기 중에 CO2 형태로 이제 저장돼 있고 그 다음에 바다 지구의 4분의 3은 바다죠. 네. 그래서 외계인이 이제 우주선을 타고 지구에 이렇게 막 온다면은 이 행성은 물로 뒤덮인 행성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거의 대부분이 바다 이제 물로 뒤덮여 있죠. 여기도 이제 큰 저장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육상이나 바다에도 있는 이제 그 광합성하는 것들이 있죠. 바이오매스 생물체들이 이제 탄소의 저장고가 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후 변화의 그 원리를 이런 탄소 순환 이론으로 보자면은 여기에 땅 속에 묻혀 있는 화석 연료가 있죠. 포sil 퓨얼이라고 하는 거. 이 화석 연료를 인간이 과도하게 그거를 채워서 연소를 시킨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탄소를 그대로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그대로 내버려뒀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를 않았어요. 산업혁명 이래 석유, 석탄, 증기기관차, 산업혁명이 이제 영국, 맨체스터 뭐 이쪽에서 시작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땅 속에 묻혀 있는 화석 연료. 그 다음에 이제 석유 문명, 석유를 퍼올리고 그거를 연소시킴으로써 탄생한 이제 인류의 문명, 풍요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탄소가 자연스럽게 순환하면서 항상성을 이루고 있었는데 항상성이라는 건 이제 늘 그것을 유지하려는 성질 이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의 체온 36.5도, 37.5도면은 지금 발열 기준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38.5도를 넘어가면 고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일정한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거를 호메오스테이시스라고 하는데 그 항상성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 항상성이 깨진 결과가 바로 기후 변화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기상청의 자료를 한번 몇 개 보면은요. 1987년 이후 추운 겨울이 현저히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가령 뭐 아열대, 열대에서 가령 뭐 태풍에 실려 갖고 온 뭐 해충이 한반도에 도착해서 얼어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나갖고 생존한다든가 뭐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토착한다든가. 그다음에 강수 일수는 줄었는데 강우량은 늘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요? 비 오는 날은 줄었는데 한 번 오면은 많이 온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상재 빈도 및 피해 규모가 아주 커지는 것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기후 변화를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첫 번째로 3대 네트워크를 살리자 이거를 제안을 좀 해보고 싶어요. 자, 3대 네트워크는 그린 네트워크, 블루 네트워크, 화이트 네트워크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린 네트워크는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개념인데 이제 습길, 녹지 이런 축 그런 공간을 늘리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자투리 공간에 녹지를 조성한다든가 폐선로를 활용한 습기를 조성한다든가 벽면에다가 덩굴식물을 심는다든가 이런 거죠. 자투리 공간을 녹화한다. 이거하고 관련해서 여러분들 혹시 게릴라 조경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게릴라 가드닝.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들으세요? 네. 가령 이제 우리 이제 그 센터가 있는데 저 뒤쪽 사람이 잘 안 다니는 길에 뭐 이렇게 버려진 듯한 조그만 땅이 있어요. 자투리 공간이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다 가면서 자꾸 뭘 버려요. 쓰레기가 쌓이고 그랬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아침에 딱 나와보더니 쓰레기는 온데간데 없고 거기에 아름다운 꽃과 수목이 거기에 아주 아름답게 그 땅에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룻밤 자고 난 사이에 그 공간이 쓰레기 적치 장소에서 바뀌어 버린 거죠. 그걸 누가 했을까요? 뭐 자원봉사하거나 이런 도심을 아름답게 갖고자 하는 사람들, 젊은이들, 뭐 나이 든 사람. 그래갖고 차에다가 나무, 흙, 뭐 이런 거 싣고 가갖고서 밤새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서 그걸 다 치고서 나무를 심고 싹 사라져 버리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게릴라 가드닝인데, 물론 이제 이거는 땅 소유주가 분명하고 그런 걸 싫어하는데 억지로 거기다 하면은 그거는 적절하지 않겠지만 돌봄을 받지 못하는 버려진 땅 같은데 그렇게 하는 거, 뭐 그런 것도 이런 선한 영향력 이런 것들을 사회에다 확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폐설로는 뭐 잘 알다시피 우리 경춘선 이쪽도 지금 옛 경춘선 같은 경우 그렇게 됐죠. 공릉동. 그 다음에 경의선 쪽에서 연결된 데가 어디입니까? 동 혹시 알아요? 도화동. 도화동. 네네. 하여튼 뭐 이렇게 쭉 걷는 길로 굉장히 좋잖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다 정리해 갖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은 그 행정 당국자들을 칭찬하고 싶어요. 잘 살려줬죠? 그 걷는 길로. 네네. 뭐 이런 것들이 확산돼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블루 네트워크 조성인데 물길, 이제 도심의 하천을 조성한다든가 인공 하천을 생태 하천으로 이제 바꾼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빗물 정원을 좀 새로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투성 부정을 한다든가. 출입국 사무소, 우리 이 센터 근처 출입국 사무소도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주차장을 잔디블록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죠. 비가 오면은 한꺼번에 휩쓸려 나가지 않고 천천히 투소되게끔 하는 거, 그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 네트워크인데 바람길, 이런 거 이제 도시계획, 단지 설계 때 이제 적용하는 거가 좋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런 이론들이 많이 설계하는데 반영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전문가들이 바람길을 조성하라, 이러한 전문적인 자문 의견을 요즘에는 많이 내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죠. 한강 있으면은 한강의 평행하게 아파트를 쭉 늘어서 세워놓고 리버뷰 아파트, 이런 아파트만을 자기 일부 사람들이 소유하는 거, 소유하는 거는 좀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좀 반대로 직각이 되게 세워놓고 바람도 좀 통하게 하고 차들이 지나면서 그 사이로 남산도 좀 볼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바람길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내려오면서 시원한 바람이죠. 시원한 바람이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은 시원한 바람이죠. 왜냐하면 산에서는 증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증산. 그럼 온도, 기화열 때문에 온도를 빼앗아가요. 그러니까 시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숲에 들어가면은 햇볕을 가려주기 때문에 일단 물리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온도가 좀 낮아지는 거고, 또 하나는 증산작용이 있기 때문에 온도가 좀 낮아지는 겁니다. 시원한 바람이 오면서 미세먼지를 확산시키고 더운 도심을 조금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바람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살려야 된다. 이건 이제 폐철로가 이제 휴식 공간으로 변모된 예입니다. 뭐 이런 그 폐설로를 이제 이런 그린 네트워크화하고 물길 조성하고 바람길 조성하면은 이런 열섬 현상을 저감하는 데 큰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폭염주의보의 기준은 이제 최고 기온 33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된다든가, 경부는 30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때 발효가 되는데, 이런 열섬 현상 때문에 그렇죠. 열섬 현상은 나무하고 수목과 이제 물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발생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돼요? 기화열, 증발산이 활발하지 않은 도심. 증발산이라고 하는 거는 증발하고 증산을 합쳐서 증발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증발이라는 건 물에서 이제 기체로 되어가는 것이고, 증산이라는 건 나뭇잎 표면에서 이제 기화되는 거죠. 온도를 다 빼서요. 그래서 여름에 더울 때 아스팔트 도심으로 뭐 아스팔트 도로로 가지 않죠. 나무 숲으로 가죠. 물가로 가죠.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이런 열섬 현상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도시 열섬 현상, 가운데가 이제 그 도심이고 준주거지고 이제 주거지역, 뭐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뭐 교외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 도심으로 갈수록 그 평균 온도가 높아지죠. 또 더운 거예요. 더우니까 어떻게 해요? 아파트나 건물에서 에어컨을 계속 키지 않습니까? 에어컨은 뭡니까? 전기로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는 다 건물들이 시스템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뭐 열풍, 뭐 냉풍 이렇게 다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은 전기는 우리가 10시간을 가동하면 3시간은 원자력에서 온 거고 7시간은 화력에서 온 거예요. 석탄. 그러니까 그거 에어컨을 틀고 냉난방을 한다는 거는 바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거하고 바로 직결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내가 에어컨을 켰는데 그게 무슨 뭐 내가 탄소를 배출하느냐 뭐 그런 거는 좀 맞지가 않는 겁니까? 전 과정을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은 그것하고 바로 연결돼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도심으로 계속 모여들고 있고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서로 경쟁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뭐 그런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랬는데 그 반대죠.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그러니까 나가고 분산하고 독립적인 개인들이 자기 철학을 가지고 개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후변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앞서 이제 그 기후변화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물길, 녹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도시와의 또 중요한 단점 중에 하나는 불투수면을 증가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멘트, 아스팔트, 건물 이렇게 되니까 비가 한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시에 확 밀려들겠죠. 그래서 이제 그 도시화되면은 유출률이 이거는 이제 타임 짧은 시간 동안 높은 피크 유출률을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가 한꺼번에 몰리면은 뭐 배수로 우수로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낙엽이 좀 쌓여 있거나 아파트 상가에서 고무판을 좀 깔아놨다든가 아니면 라면 봉지 몇 개가 거기 막고 있다든가 그러면 뭐 발목까지 찼다가 무릎까지 차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굉장히 취약하게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소위 회복 가능성, resilience, 회복 가능. 요즘에 이제 많이 쓰는 말이 resilience 아닙니까? 회복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resilient infrastructure 하면 이런 회복력이 있는 기반 시설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조금 와서 그냥 도시 기능이 마비되고 홍수 나고 이런 거는 도시가 굉장히 좀 기후 변화에 취약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 개선해야 되겠죠. 빗물 침투 시설 이거 뭐 좋은 예고요. 비가 오면은 뭐 땅속으로 이렇게 스며들 수 있게 이렇게 좀 해놔야 되고요. 콘크리트 이런 배수로도 좀 이렇게 좀 바꿔야 돼요. 이 콘크리트 배수로는 저 개구리나 뱀들이 저 건너뛸 수 있을까요? 넓뛰기 선수라도 조금 건너뛰지 못할 텐데 이제 비가 좀 오면은 빗물이 좀 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양서류가 그 근처에 개구리가 이제 첨벙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고 뭐 그거를 또 이제 뭐 먹으려는 뭐 뱀들이 또 좀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한다든가 이러죠. 빗물이 쑥 빠지고 햇빛이 비치고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 저기 사다리가 있나요? 못 올라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개구리가 그냥 바짝 마르고 뱀이 바짝 말라 죽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은 오른쪽과 같은 그 친환경 배수로로 바꿔서 증발산도 좀 활성화시키고 좀 시원해지고 그 다음에 생태 통로 저기처럼 양서류, 파충류 뭐 들어가서 못 나오게 하는 그런 데가 아니라 이렇게 오갈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지하수 빗물도 이제 지하수로 이제 그 충진을 해줄 수 있게 해야 되죠. 우리가 마시는 지하수는 1년 전에 내린 빗물이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하수도 온전하게 보존하고 그 양도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는 빗물이 침투되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는 거를 줄여야 된다. 환경 친화적으로 해야 된다. 생태 하천, 그다음에 수변 관리 지역 이게 계속 갖고 나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영향 전략을 실행한다인데 저영향 개발 전략을 실행한다인데 저영향 개발은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음 들어봅니까? 네, 마찬가지. 네, 저영향 개발은 이제 여러분들은 잘 들어보지는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토지주택공사에서 아주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 중요 연구 분야의 하나가 저영향 개발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그 기후 변화를 그대로 두면 될까요? 어떻게 하여튼 뭐 대응을 좀 해야 될 텐데, 과연 그러면은 개인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물론 개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법 제도적으로, 기술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개인이 손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앞서 얘기한 대로 먼저 세 가지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죠. 그 3 네트워크, 그린 네트워크, 블루 네트워크, 화이트 네트워크인데 337 첫 번째 그 이제 337 그거에 대해 그런 방식으로 한번 좀 대응을 해보자. 남과 북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 중에 하나가 3이라고 해요. 3. 남과 북의 응원법 337 박수. 여러분 337 박수 해봤습니까? 안 해봤어요? 안 해봤습니다. 이거 잘하시네요. 네. 그런데 그 2018년도 평창 동계 올림픽 때 북한의 응원단들이 왔는데 그분들이 337 박수를 쳤어요. 어떻게 쳤냐? 우리 저 김주성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짝짝짝 짝짝짝 짝짝짝짝짝짝짝 이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쳐볼까요, 우리? 자, 337 박수 시작. 네, 이겁니다. 그래서 337로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자, 첫 번째 3대 네트워크. 막힌 거가 있으면 뚫리고, 예? 하여튼 연결을 하자 이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는 3대 네트워크를 살리는 거 중요한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3R을 활용하자. 그렇죠. 리사이클, 이거는 이제 우리 많은 시민들이 이제 잘 아시고 활용하고 있는 방법인데, 첫 번째 R은 줄이고, 두 번째 재사용하고 재회수한다. 리사이클. 그래서 3R이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기본적으로 이거를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하여튼 뭐 폐기물 관리의 기본이 3R입니다. 요즘에는 일부 선도적인 기업에서는 이거를 더 늘려갖고 활용을 하고 있어요. 뭐 5R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혹시 R자로 시작되는 거 다른 거 뭐 제안할 만한 거 있어요? 아는 거 있어요? 리퓨즈 거절하기가 있습니다. 리퓨즈 거절한다. 뭐를 거절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불필요한 일회용품을 거절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예로는 스팸 뚜껑이 있는데요. 최근에 스팸의 그 노란색 뚜껑 있잖아요. 네네. 그게 굉장히 불필요한데 왜 이걸 굳이 붙여서 파느냐에 네. 대해서 그걸 회수해봐라. 네네.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 네네. 거절하기. 네네. 거절하는 거. 그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어이쿠 뭐 이렇게 하겠어요? 스팸을 생산했는데 소비자가 뚜껑을 다 이거 필요 없는 거 왜 붙였느냐? 택배로 해가지고서 다 보내주면 이거 받고 무지무지하게 당황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다시 생각을 해야 되겠네. 일회용 빨대도 당연하게 일회용으로 이렇게 주는데 싫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 주던 사람도 약간 좀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refuse 거절하다. 혹시 뭐 다른 거 추가? 리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redesign. 네, 제가 좀 알기로는 불합리하고 되게 낭비되는 철비 같은 경우가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재배치를 통해서 예를 들면 고유황 연료를 저유황 연료, LPG나 에너지 같은 걸 바꿔서 네.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좀 더 기후 변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디자인을 바꿔갖고 좀 더 환경 친화적으로
변경시키는 거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뭐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3R 거기다 이제 리디자인 하는 거, 그다음에 리퓨즈 하는 거 여기까지 넓힌다면 이제 5R일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제 소비자들 시민들 한 3R을 철저히 좀 실천해 보자.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7 실천 전략인데 여기서 먼저 시민사회에서 할 수 있는 7가지 정도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37에서 앞에서 3N, 3 네트워크, 그 다음에 3R, 그 다음에 7개의 실천 전략, 7개인데 저는 이제 첫 번째가 에너지 절약. 이게 이제 그 새싹 등급이죠. 새싹 등급이고 맨 마지막에 에너지 생산다 되는 거는 다이아몬드 등급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이제 절약하는 거.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에너지를 생산을 하는 거예요. 과연 그 에너지 내가 생산할 수 있느냐, 생산자가 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물 절약하는 거. 물 절약하는 거가 기후 변화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물 절약하면 수자원을 절약하는 건데 왜 그게 기후 변화랑 관련이 있죠? 물 처리 과정에서 네. 아마 그런 탄소 같은 것도 배출되는데 이런 것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정선빈 양은 물순환. 예. 이게 물은 말 그대로 이제 크게 나누면 뭐 마시는 물, 버리는 물 이렇게 했죠. 상수, 그 다음에 하수, 폐수, 합쳐갖고 하폐수 뭐 이렇게 하죠. 근데 먹는 물 만드는 과정이 상당히 전력이 많이 소요되는 과정입니다. 정수 과정이 취수해야 되죠. 정수, 뭐 모터, 펌프 이게 에너지원이 거의 다 전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수해야 되죠.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아파트나 이런 데서도 여러 가지 뭐 펌프, 전기 시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시간 틀으면 3시간은 원자력이고 7시간은 그 화력이라고 그랬어요. 화력은 대기 오염이고 온실가스예요. 수력은 무시해도 돼요. 뭐 거의 뭐 차지하는 거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이 거기에서 일부 차지를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전기를 사용하면은 대기 오염이 계속 배출되고 기후 변화,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거의 그렇게 생각하면은 맞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물 절약은 이런 정수, 그다음에 하폐수 처리하는데 하폐수 처리장에서 전기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죠. 그래서 최근에는 최근은 아니지만 좀 꽤 됐는데 법적으로도 꽤 의무화되어 있죠.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물을 많이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절약하는 방법인데 상수도, 하수도 가운데 쓴 물을 버린 물을 한번 다시 정수해 갖고 먹는 물 위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를 뭐라고 그럴까요? 상수도, 하수도? 네, 중수도 맞췄네요. 중수도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마시는 물로는 쓰지 않는 조경용수라든가 여러 가지 세척용수 같은 걸로 쓰는 게 이제 중수도. 그래서 우리나라 대형 빌딩에서 중수도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물 절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물을 절약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버린 물의 일정 비율이 하폐수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물 사용량 줄인다는 것 자체는 하폐수 발생량을 줄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수하는 데 들어가는 전력과 하폐수 처리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에너지 소비량을 줄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곧 온실가스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폐기물을 최소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웨이스트 미니마이제이션이라고 하고 이제 제로 웨이스트 뭐 이런 운동도 있고 실제로 유럽 많은 국가들은 폐기물 매립을 아예 그냥 금지시킨 나라들이 많아요. 그래서 폐기물을 어쨌든 최소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각 개인들도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이제 폐기물 최소화하는 것, 뭐 이런 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로컬 푸드를 사용하는 거, 로컬 푸드 활용하는 거, 로컬 푸드 뭐 매장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로컬 푸드가 뭐예요? 지역 농산품 같은 거 같은데 영어로 뭐 혹시 뭐 알아요? 정이나 뭐 이런
이제 50km 이내 지역. 그러니까 이제 근거리 지역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나 인접 지자체 정도에서 생산된 것들을 주로 산다. 그래서 로컬 매장 같은 데서 농산물을 사면은 뭐 도움이 되겠네요. 그래서 가령 농산물이 어디에서 어떻게 왔느냐 그런 것은 이제 탄소 발자국으로도 측정할 수 있죠. 탄소가 얼마나 소비됐느냐. 칠레산 포도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뭐 탄소 발자국 거리가 굉장히 길겠죠. 그래서 가령 10kg를 1cm라고 했을 때 실로 한번 이렇게 잘라보고 50kg면 5cm 되겠죠. 칠레산 포도는 얼마나 될까요? 뭐 하여튼 뭐 꽤 길겠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근거리에서 생산된 거를 하면은 탄소 발자국을 좀 줄일 수 있다.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기인데, 그거는 뭐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나홀로 50대, 나홀로 차량 50대보다는 이제 뭐 버스 2대 정도라든가, 요즘에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경유 디젤 차량들이 많았기 때문에 매연이 굉장히 심각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개선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버스라든가 전철이라든가 기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상품을 구매하는 거. 친환경 상품을 구매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환경이 개선되는 건 아니죠. 물론 이제 상품을 적절하고 절제하면서 우리가 그거를 고를 때는 가령 가전제품 고른다. 에너지 효율 등급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걸 본다든가, 포장을 어떻게 했느냐. 칫솔을 하나 살려면은 포장해서 종이하고 플라스틱을 한번 떼내야 되고 안에 있는 것도 밀어 갖고 떼야 되는데 어떤 때는 막 아파요. 이거 빼내려면 잘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재질 단위로하든가 최소 포장 안 되든가. 그래서 요즘에 리필 스테이션 같은 거가 또 인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명한 소비자들이 빈 통만 가져가서 다시 채우는 건데 그거 새로운 비즈니스로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식 이게 많이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친환경 상품 구매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에너지 생산하는 거죠. 이제 새싹 등급에서 조금씩 뭐 실버, 골드 해갖고 이제 다이아몬드 등급 정도 되는 건데, 에너지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뭐 이러면은 뭐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거죠. 이제 7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른 337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시민사회, 소비자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국가적으로 이와 관련된 뭐 입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재원 마련, 인력 구조를 마련해 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법정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법에 의해서 반드시 수립해야 되는 계획이 있죠. 환경 보전 종합 계획, 뭐 산자부 소관의 에너지 기본 계획, 전력 수급 계획이라든가 등등등 있어요. 그거를 잘 계획하고 실행을 해야 되죠. 예산, 인력 이런 걸 적절하게 정부에서 그거를 갖출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이런 것들 지원을 좀 해줘야 되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개선돼야 될 입법적인 제도적인 것이 있다면 빨리 개선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개선, 선순환, continual improvement, 지속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정부에서 그걸 다 잘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거를 늘 보고 이제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과거와 달리 이런 그 인터넷이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그 힘들이 굉장히 강력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령 뭐 도로를 최근에 제 집 오가는데 굉장히 경사가 높은 도로가 설치가 됐는데 뭐 아무런 뭐 조치가 없이 도로만 개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눈이 많이 오면은 저기서 미끄럼 사고하고 충돌 가능성이 뭐 눈에 보이듯이 뻔해요. 근데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해가지고서 이거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회신, 그것도 회신 기한이 딱 있더군요. 그래서 바로 오더라고요. 염수 분사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뭐 계약, 뭐 입찰 공고를 뭐 냅니다. 뭐 이렇게 하고 바로 회신이 왔어요. 지금 됐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눈 많이 왔을 때 아마 그게 미끄럼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렇게 적극적인 역할을 이렇게 개선해서 정부에서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거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산업계에서는 이제 그 에너지 절감을 자발적으로 잘 해요. 왜냐하면 그건 원가 절감하고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잘 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요즘에는 이제 그 아까 리백이라고 해서 리뉴어블 에너지 100% 하는 기업들이 이제 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ESG 경영을 참여하고 선언하는 기업의 가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경영 실적도 좋다라는 그런 연구 보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도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면은 이런 337 전략이 완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에너지 소비자에서 생산자로인데요. 중요한 슬로건이죠. 에너지 생산해 본 적 있으세요? 에너지. 네. 물론 이제 밥 먹고 이렇게 하면 막 몸에서 에너지가 생성이 돼서 막 뛰어다니고, 젊었을 때는 뭐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이건 제 2층 서재에서 내려다본 저희 집 태양광 패널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저도 소비자에서 좀 이렇게 생산자로 됐는데, 요즘에는 아파트 베란다 설치할 수 있는 소형도 있어요. 미니 태양광.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상당 부분을 지원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그 에너지 소비자에서 생산자로인데, 과거 왼쪽과 같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이런 소비자로서 전력 딱 꼽고 키면은 아주 편하게 불 들어오고 텔레비전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인 이런 프로주머가 되는 것들이 기후변화를 좀 완화하고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337 7가지 실천 전략의 마지막에 에너지 소비자에서 생산자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337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337 박수 또 한번 쳐볼까요? 짝짝짝 짝짝짝 짝짝짝짝 짝짝짝 시작. 네, 감사합니다. 자, 구자건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되게 뭔가 그 생소하면서도 절실한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 환경 문제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평소에는 자꾸 소홀히 하는 네. 이런 문제잖아요. 참 좋은데 오늘 어땠습니까? 뭐 우리 그 두 패널 분들, 뭐 직접적인 스승님이시고 강의도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먼저 임정석 씨 어땠어요? 먼저 이런 좋은 강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후변화에 관련해서 되게 많은 사실들도 알게 되었고 또 많은 대응 방안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저희 집에서부터 저희가 직접 실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설섬모범이죠. 네, 우리 정선미 씨는. 네, 일단은 구자근 교수님의 명강의에 참석할 수 있게 네. 되어서 영광이었고, 네. 네, 그리고 이런 기후변화 같은 환경적인 문제는 뭔가 특정인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공통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따라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까 337 전략, 거기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전략, 신은 전략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 전략들을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신청을 한다면 좀 기후변화 대응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337 박수만 쳐도 환경이 깨끗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각자 질문 좀 하시죠. 오늘 궁금했던 점. 네,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네. 먼저 좋은 강연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요즘 저희가 가장 많이 느끼는 문제 중 하나가 미세먼지 피해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이 미세먼지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의 소비 패턴도 많이 달라지고 생활 환경도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없는 세상을 만들려면 어떠한 노력을 저희가 해야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물론 이제 미세먼지가 아주 전혀 없는 세상 만들기는 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이제 미세먼지를 줄여나가는 거겠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이제 사회를 만드는 것인데, 미세먼지의 그 배출량의 한 30% 정도는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이라고 보고요. 역시. 나머지 70% 정도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거가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그 70%의 한 절반 정도는 다시 그 에너지 전환, 이른바 그 발전, 석탄 화력 등등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나머지 절반을 또 차지하는 것이 이제 산업, 특히 이제 제조업 쪽 있죠. 석유화학, 철강 뭐 등등 시멘트에서 하는 것, 그 다음에 교통 부분에서 또 나오고, 또 한 부분이 이제 생활 환경으로 분류를 하는데, 어떤 거냐면 이제 건설 사업장에서 나오는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불법 소각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그런 네 가지 부분에서 배출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원인을 통제하거나 차단하는 것인데, 뭐 30%는 뭐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에너지 발전, 에너지 전환 발전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도 그걸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석탄 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대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산업계에서도 여러 가지 아까 리백 같은 대표적인 예,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산업계에서도 이런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교통도 뭐 친환경 교통수단, 전기 수소차 같은 것이 확대되고 있죠. 몰라보게 전기 트럭이 많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주위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기 트럭, 하늘색 번호판을 가진 전기 트럭이 그렇게 많다는 걸 제가 최근에 새삼스럽게 보게 됐는데, 그런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산하는 거. 그 다음에 건설 사업장에서는 한 가지 단순한 방법만 실천해도 절반 정도 줄일 수 있는데, 물 뿌리기예요. 살수. 살수만 정확하게 잘 해줘도 미세먼지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상 적치하는 건설 자재 같은 거는 반드시 덮어놔야 되고,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도록 살수를 이렇게 항시해 주는 거, 그러면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골 같은데 교회에서는 이제 그 불법 소각 같은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지속적인 감시, 계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분야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미세먼지가 좀 이렇게 저감되고 좀 깨끗한 공기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나낭이네. 정성미 씨 질문. 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 음식도 많이 시켜 먹고 그 마스크, 쓰레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쓰레기가 나오는데, 이제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간단하게 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죠. 네. 코로나로 인한 어떤 그 폐기물 쪽의 영향, 이게 아주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눈에 띄는 건 두 가지라고 봐요. 한 가지는 좀 전에 우리 얘기하셨듯이 배달 음식 포장재, 플라스틱 포장재 있죠? 그거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거. 또 하나는 이제 그 일회용 마스크 폐기물의 증가. 그래서 뒤부터 얘기하자면, 일회용 마스크는 재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까 폐기물의 해법은 3R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줄이고 다시 사용하고 리사이클링 하는 것인데, 이건 리사이클링하기 어려우니까 일단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갖고 정확하게 배출하는 거, 다시 쓸 수 없는 것은 불가피하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음식물 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리수거를 잘하는 거가 아니라 분리배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잘해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들은 분리배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하고 플라스틱이 막 뒤섞여 가지고서 뒤섞인 채로 내놓으면 안 되고, 그거를 잘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의 한 70% 내외가 공동주택에서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데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분리 배출할 수 있는 함이라든가 이게 다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음식물을 정확하게 비워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고 그다음에 플라스틱은 깨끗하게 업체에서 수거해 갖고 다시 그거를 세척해 갖고 쓰려면은 인건비라든가 이거 비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수거하기가 활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소비자들이 좀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친환경적인 삶은 굉장히 좀 귀찮고 좀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지켜줘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네. 저도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 네. 지금 이게 지구상에서 가장 이게 환경 정화라고 할까요? 이런 네. 모든 요소들이 가장 잘 돼 있는 나라 네. 어느 나라입니까? 일반적으로 독일을 꼽죠. 독일. 네, 네. 그래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가 80 이제 통독되기 전에 독일에 네. 갔을 때 이미 그때 거기에는 이제 색깔별로 네. 유리병을 이렇게 분리수거하는 거가 이미 그때 다 돼 있더라고요. 오.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병원에 뭐 그 위생용품 버리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이렇게 주거단지 있는 데 있어서 이런 거가 뭘까 했더니 그게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함 같은 거가 이미 그때 돼 있었고 도로를 건설하는데 연못이라든가 늪지 같은 거 개구리가 사는 늪지가 사라지면은 그거를 대체 서식처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준이 있었어요. 네. 이제 그걸 보고 굉장히 저는 이런 정도로 하는구나. 그래서 독일 그다음에 독일이 좀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뭐 미국이나 미주 지역 같은 데 워낙 국토 넓고 뭐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여건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작은 규모 인구 밀도가 높고 뭐 그런 나라들이 좀 잘하고 있는 편이다.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환경공학을 전공한 학생으로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네. 앞으로 저희 환경 관련 일자리가 많이 생기게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느느냐? 이제 정부에서 그린 뉴딜 정책을 이제 시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5년까지 한 73조 들여서 66만 개 정도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겠다.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시행을 하니까 뭐 그거에 관련 일자리는 늘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떠냐면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건데요. 이런 기후변화의 시대를 맞이해서 그런 산업 재편, 일자리의 이런 어떤 증감, 등락 이런 것들이 아주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석유 문명이 시작된 지 한 2세기도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상황이 올지를 뭐 예상을 못한 거예요. 국내 최대의 자동차 회사는 2040년 이후에 내연기관 차를 생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쪽에 매달려 있던 협력업체들, 인력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 없애야 되겠네요. 뭐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참으로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지만 환경 전문가로서 볼 때도 그런 쪽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일자리의 어떤 변화, 뭐 증가하는 부분, 감소하는 부분. 또 시민사회가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은 7가지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실천되어야 할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기후 변화는 바로 그 에너지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인데 에너지는 우리가 대부분 쓰는 건 이제 그 전기 형태로 이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기를 줄이는 것인데 가정이나 일반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냉방, 난방, 조명이에요. 이 세 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냉난방만 조절 잘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의실 같은 경우라면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나다닐 때 빔 그대로 켜져 있고 냉난방이 그대로 켜진 채 아무도 없는 강의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늘 끄고 뭐 이러면서 이제 에너지 절약하는 거.
뭐 이런 것이 작은 태양광 패널을 집에다 설치한 학교에다 설치한 정도만큼의 효과를 가져오니까 그런 거를 좀 실천하면 어떨까? 그 아까 그 사진에 보니까 교수님 그 집 위에다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 그 효율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네. 어느 정도 이게 덕을 네, 보시고 네. 뭐 쉽게 실득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시에 한 5만 원 정도 나왔고 네. 겨울에는 여름철 에어컨 끌 때 10만 원 좀 넘었는데 네. 평시에 10,000원 안쪽 몇천 원 정도 나오고요. 몇천 원이요? 네, 몇천 원 나와요. 겨울에는 겨울에 최근 거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 2, 3만 원 정도 전기료 그런 정도 나옵니다. 자, 오늘 정말 그 지구가 변화하다, 환경과 기후 변화라는 제목으로 이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 정말 유익했던 것 같고요. 좀 또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좀 걱정도 되고 좀 뭔가 자각도 좀 생긴 것 같은데요. 과연 이걸 어느 정도 제가 실천을 할 수 있냐 하는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교수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네. 있으시면 좀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후 변화가 좀 심각한 단계를 넘어서 이제 위기까지 가고 있다. 그다음에 전 세계 생태계가 위협에 놓여 있다. 미국의 유명한 감독이 잠수정을 타고 세계 최저 심해구를 갔더니 플라스틱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거를 집삼아서 사는 생물이 있더라. 네. 그다음에 제가 아는 해양 관련 연구소장님이 강의를 하는데 동해안에서 잡히는 그 큰 심해에서 사는 게가 네.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에 수출을 많이 했는데 머리카락이 자꾸 나온다라는 그런 상황이 계속 접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어민들이. 그래서 이제 작업하는 분들의 머리카락이 그쪽으로 들어간 줄 알고 계속 그런 조치를 했는데도 그게 끊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이른바 그 쓰레기 슬러지, 폐기물 슬러지를 계속 해양 투기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심해까지 가라앉으면서 개들이 계속 먹으면서 먹고. 뭐 머리카락도 계속 뭐 개들의 체내에 있어서 그게 식탁에까지 오르게 됐더라는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지구가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넓고 큰 건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굉장히 작고 취약해서 택배로 말하자면은 유리볼, 얇은 유리볼이 있어서 조금 잘못 취급하면 탁 깨져버리는 거 있죠. 네. 그렇게 취약한 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하고 우리가 그레타 툰베리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더라도 같이 힘을 모아서 한 목소리를 좀 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남북 통합문화센터 평화통일이 열린 강좌는 구자건 박사님을 모시고 지구가 변하다 환경과 기후 변화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 강연을 들으시면서 느낀 것은 환경이 혜택이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누워서 침을 뱉으면 그 침이 다시 돌아오는 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누군가 해주겠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해나가고 나부터가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그 숙제를 제기해주는 아주 좋은 강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연을 해주신 구자건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두 분 패널분들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코로나 2.5 단계를 준수하면서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점만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강연해 주신 구자건 교수님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신 두 패널 분들도 감사합니다. 김성의 평화 베이스 캠프 열린 강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